중동 정세가 다시 요동치면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은 물론 주요국의 정치, 경제 전략에도 파장이 번지고 있습니다. 마침 중국에서는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가 시작을 하는데요. 중동 변수와 중국의 전략 변화까지 중국 전문가 이철 박사님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우선 중동 변수부터 좀 짚어봐야겠는데요. 이번 이란 사태가 중국 경제에는 좀 어떤 영향을 줄지 중국의 대응 또 에너지 시장 측면에서 핵심 포인트 좀 짚어주시죠. 네. 무엇보다도 중동 사태는 네. 에너지와 직결이 되는 사태이죠. 네. 그리고 중국은 이란에서 많은 양의 원유를 수입하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네. 중국이 수입해오는 그 원유 비중이 이란이 거의 한 13% 정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엄청난 비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세계에서 가장 많이 원유를 소비하는 국가가 이제 중국이다 보니까요. 그렇죠. 단지 좀 저희들이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은 중국이 이 에너지 안보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장기간 써와가지고 실제로 그 비축을 계속해 오고 있었어요. 그 비축량에 대해서는 국가 기밀이라고 해서 정확한 그 데이터는 알 수가 없지만 대체로 사우디에서 수입해 오는 분량 정도를 계속 비축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우디에서 수입해 오는 원유 비중이 9%에서 13%예요. 그리고 이란에서 수입해 오는 비중이 13%고. 그래서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네. 거의 상당 부분은 비축량을 줄임으로써 충격을 흡수할 수 있어 보인다. 네. 그래서 아주 장기간이 되지 않는다면 수개월 정도의 상황이라면 중국에서는 그런 변화는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중국이 외교적으로는 좀 전쟁 중단을 촉구는 하고 있는데 네. 뭐 석유 비축이라든지 공급 구조 덕분에 좀 원유 충격이 제한적일 거라고 보고 계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천연가스 시장의 영향은 조금 클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이번 사태는 원유보다도 네. 석유보다도 천연가스에 끼치는 영향이 훨씬 크다는 것이 네. 이제 업계 전문가분들의 의견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 석유 가격의 변동에 비해서 이미 그 천연가스의 가격이 2배 가까이 뛰고 있으니까요. 네. 예, 훨씬 큰 충격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천연가스 시장 영향이 더 클 수 있다고 이번 이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중국이 국방비를 3년 연속 7%대씩 늘리고 있다고 하네요. 그 배경을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것은 그 시진핑 주석의 그 방침이었죠. 네. 그러니까 27년까지, 그러니까 내년까지 대만을 통일할 수 있는 무력의 준비를 완성하라. 이런 지시를 인민해방군에게 내린 바 있고 네. 여기에 따라서 인민해방군은 군비를 계속 확장해 오고 있었죠. 그런데 7%씩 확장한다는 건 정말 전무후무한 숫자고요. 네. 더군다나 규모가 커질수록 7%에 해당되는 절대량은 훨씬 더 커지지 않습니까? 그렇겠네요. 그래서 아주 엄청난 규모로 계속해서 투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핵심 목표인 그 조국 통일을 준비하는 모습에서 좀 비롯을 한 것 같고 미국이나 일본 같은 동맹국의 개입 가능성을 또 염두에 둔 거기도 할까요? 그렇습니다. 대만 혼자서는 네. 사실 중국 쪽에 상대가 될 수 없죠. 어디까지는 이제 미국의 개입을 예상하는 네네. 것이고 일본이나 캐나다, 호주 같은 동맹국의 참여를 대비한 거죠. 알겠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중국의 국방비 증액이 뭐 미국, 일본 같은 동맹국 개입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군사 대비 성격이 좀 크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만 해협의 긴장도를 조금 더 높이는 요인이 될 것도 같은데 네. 맞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다들 네. 양안 관계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네네. 정말 짐작하기도 어렵고 어떤 결과가 올지도 예상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대만 해협 긴장도가 높아지면 뭐 국내 방산주나 조선주가 또 거론이 되기도 하는데 뭐 실제로 이런 지정학적 긴장이 한국 방산 산업과 연결될 여지가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사실 이번 그 이란 사태를 보아도 네. 우리나라 그 방산 주가가 아주 급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지금 방산 강국이 된 한국의 방산 기업들의 주가가 뛰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입니다. 네. 합리적이죠.
그런데 대만 같은 경우는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양안 전쟁이나 양안의 군사적 긴장이 올라가면 네. 여기에 관계되어 있는 국가들이 미국, 일본, 그 동맹국인 캐나다, 호주 이런 국가들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런 국가들은 현재 우리나라 방산에서 만들고 있는 무기류를 곧바로 수입하지는 않는 그런 국가들이다 보니까 네. 직접 연결해서 생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뭐 결국 이런 대만 관련한 지정학적 긴장과는 별개로 한국 방산 산업으로 직접적인 수혜가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는 말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국내 방산주에는 실적보다는 기대감 정도로는 반영이 될까요? 네, 그렇기도 하고요. 네. 사실 그 긴장이 증가하면 네. 지금은 우리나라 무기를 많이 수입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그 변화는 기대할 수 있으니까요.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중국의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내일 이제 개회를 하죠. 네네. 어떤 행사고 왜 이렇게 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는지 좀 짚어주실까요? 네, 양회는 보통 이제 정협이라고 부르는 정치협상회의하고 우리가 전인대라고 부르는 네네. 전국인민 대표자 대회를 일컫는 말인데요. 매년 이 양회는 개최가 되지만 네. 5년에 한 번씩 하는 양회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아, 이것은 왜냐하면 중국 정부가 임기라고 할까요? 기간이 5년마다 끊깁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 5개년 계획이 작년 말로 끝나고 금년부터 새로운 5개년 계획이 시작을 하는데 아, 이 5개년 계획이 이번 양회에서 이제 통과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중국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정책을 세우고 어떤 전략을 시행할지 잘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네. 이 5년에 한 번 있는 양회야말로 가장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중국이 앞으로 어떤 길을 갈지를 저희가 짐작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행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 전 세계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이죠. 아, 양회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의 핵심 정책 그리고 향후 국가 발전 계획이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고 승인이 되는 자리라는 말씀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 올해가 특히 중요한 게 향후 5년 국가 계획 승인을 발표하는 자리이기 때문인데 그럼 이게 가장 좀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봐야 될까요? 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 중국 공산당 내의 권력 투쟁이 지금 강화되고 있다는, 네. 심화되고 있다는 그런 신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이 어떤 식으로 변화할지에 대해서 가늠해 볼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이번 양회에서 어떤 인물들이 등장하고 어떤 인물들이 퇴진하며 네. 또 정책 기조가 어떤 방향으로 바뀌는가가 아주 중요한 신호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아, 어떤 인물들이 등장하고 퇴장하는지도 중요한 신호라고 하셨고 혹시 뭐 정협에서 대만 문제도 좀 중요한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정협이라는 것은 네. 아직까지 이제 명목상으로 중국 내에 공산당 외에 정당들이 있거든요. 아, 네. 네, 그런데 지금은 거의 그 이름만 남아 있죠. 그래서 원래는 형식상으로 모든 정당이 협상을 한다는 의미에서 정협인데 네. 지금은 그게 변질이 돼서 거의 대만 문제, 통일 이슈를 다루는 그런 그렇군요. 기구처럼 되어 있습니다. 아, 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양안 관계가 초유의 관심사이지 네.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정협에 대해서도 모두가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 것이죠. 아, 그래서 더 관심이 좀 집중되는 부분도 있겠네요. 네. 네. 또 이번 양회에서 성장률 목표가 처음으로 4%대로 내려갈 가능성까지 좀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런 숫자가 나온다면 중국 경제 정책의 방향을 좀 어떻게 읽어봐야 될까요? 사실 그 중국 정부는 네. 수년 전부터 이제 더 이상 GDP 목표는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를 해왔고, 아, 숫자는 중요하지 않다. 네네. 그래서 지난번 그 양회, 그러니까 5개년 계획 세울 때에도 5%가 나오지 못할 것이다라는 관측도 꽤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5% 정도라는 표현으로 네. 그렇게 목표를 제시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아예 5%가 안 되고 4.5% 정도 될 것 같다라는 의견도 이제 강력합니다. 네. 반면에 그래도 5% 정도라는 정도로는 얘기할 것 같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의견이 다 있는데요. 사실은 지금은 이 경제 성장률 목표가 중국 공산당에게 있어
더 이상 그렇게 중요한 목표로 작용하지 않고 있다. 네. 이것을 좀 우리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 뭐 양적 성장의 한계를 인식했다고 봐야 할까요? 아니면 정책 초점이 좀 옮겨졌다라고 봐야 할까요? 양적 성장의 한계를 의식을 한 거고요. 네. 이것을 의식한 지는 좀 오래됐는데 네. 여러 가지 사정상 과거의 그 양적 성장 위주의 정책을 급선회할 수가 없었던 것인데 네. 이제는 더 이상은 이제 안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양적 성장은 여기까지. 지금부터는 질적 변화를 추구해야 된다라는 게 현재 중국 공산당의 정책 기조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뭐 성장률 숫자 그 자체보다는 질적 성장 전략이 이번 양회 정책 논의의 핵심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시장 입장에서 이 GDP 숫자보다 어떤 정책의 방향성을 더 주의 깊게 보면 좋을까요? 질적 성장 또는 질적 개선이라는 게 네. 뭐 단어로는 뭐 그런 줄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가 중요하죠.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첨단 과학 기술을 개발을 해서 산업 구조를 완전히 첨단화하겠다라는 네.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 하이테크 쪽으로 가겠다는 것인데 하이테크 쪽으로 가게 된다면 그러면 기존 전통 산업의 위축, 그에 따른 지금도 심각한 고용 문제에 대한 데미지 네. 이런 것들이 이제 혼재가 되니까 그것을 어떻게 균형을 맞춰가면서 내놓겠느냐가 이제 관심의 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마침 또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어서 질문을 드리면요. 이번 양회에서 AI, 로봇, 반도체 같은 이 첨단 산업 육성을 법률로 추진한다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이게 네. 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걸까요? 저는 이걸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왜냐하면 중국은 그 전통적으로 이 규제와 통제라는 두 가지 수단을 가지고 국가 산업 경제를 컨트롤하고 있는데 네. 이것을 아주 법률화하겠다는 것은 초유의 일이고요. 초유의 사태다. 네, 초유의 네. 사태입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가를 생각해 보면 몇 가지를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하나는 중앙 정부에서 이렇게 추진을 해도 각 지방 정부에서 실행을 할 때 여의치가 않을 수 있다. 여의치 않으면 그쪽으로 충분한 투자나 재원이나 노력이 안 들어갈 수 있다. 네. 그래서 강요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 그 하나가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상당히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추정이 되고 있는 중국 공산당 내의 권력 투쟁. 네. 이것이 사실은 그 각 지방 정부, 각 부처로 가게 되면 실제로 집행하는 단계에서 이 파벌 간의 모순으로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네. 그것을 대비해서 아예 법제화해서 어떤 여지를 없앤다는 이제 그런 신호일 수 있다. 그리고 이번 양회에 대비해서 각 지방에서는 지방 양회라는 걸 먼저 하거든요. 네. 예를 들어 전인대 같은 경우에 그 전국 인민 대표자를 선발을 합니다. 네. 그러면 지방에서도 선발을 하거든요. 이번에는 이 지방 대표자 선발 과정을 제대로 법대로 이 공정하게 하라는 그런 특별한 지시와 또 그 통제가 있었어요. 네. 이것도 전에는 없었던 일이고 설령 있었다 하더라도 이렇게 언론에 발표할 성격의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이번에도 그 예외적으로 그런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중국 공산당 내에 권력 투쟁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고 그것이 실제 그 정부 체계에도 영향을 네. 주고 있다는 어떤 증거로 생각될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2027년에 지도부 교체 변수를 고려하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까요? 그것이 상당히 의심이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아직 구체적으로 제시된 것은 아니지만 네. 현재 거론이 되고 있는 여러 15차 이번에 발표될 5개년 계획을 겨냥한 그런 발표를 보면 네. 예전에는 5개년 계획이기 때문에 이번 5년에 뭘 한다. 네. 그러면 당연히 2030년까지 뭘 한다인데요. 이번에는 몇몇 계획 중에는 중간에 마일스톤이 하나씩 들어갔어요. 2027년이. 그래서 2027년까지는 이렇게 하고 네. 그다음 2030년까지는 이렇게 한다. 이런 계획들이 좀 몇 개가 지금 발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2027년의 숫자가 워낙 함의가 큰 그 숫자이다 보니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왜 이렇게 더 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좀 충분히 잘 이해가 되는 것 같고요. 네. 자, 그렇다면 내년 시진핑 4연임을 앞두고 내부 권력 구도와 군 수뇌부 인사에도 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이 네네. 부분은 어떻게 볼까요? 지금 이번에 진행이 되고 있는 중국 내부의 이 숙청과 또 특히 군 인사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관심이 있죠. 근데 네. 이것을 두 단계로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일단 작년 말 12월 31일까지 진행된 로켓군 위주의 숙청이 한 단계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금년 들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군사위원회를 위주로 한 그 숙청은 또 다른 두 번째 단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작년까지 진행된 단계는 군부의 부패, 그로 인한 방위 산업계의 부패, 그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안보 대비 체계에 나타났던 문제점, 네. 이것에 입각한 숙청이라고 본다면요. 네. 금년에 진행되고 있는 숙청은 아까 말씀드린 당 내의 권력 투쟁에 의한 숙청의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작년과 금년을 합쳐다 보니 네. 이번에 그 대상이 되고 피해를 입고 있는 인사들의 규모도 훨씬 커지고 있죠. 아, 그러면 중국 내부에서는 파벌간 권력 경쟁 속에서 좀 군 인사가 중요한 변수로도 떠오르고 있다라는 얘기도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군부의 그 숙청이 대규모로 진행되는 것은 지도부 교체와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네. 거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한 지표가 될 겁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뭐 중동 변수와 함께 중국의 정치 경제 전략도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양회에서 어떤 정책 방향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글로벌 시장 흐름도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중국 전문가 이철 박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